내가 낀 방귀. 옛날 어느 곳에 어머니하고 아들이 살았는데 어머니는 잔망스럽고 아들은 어수룩했지요. 한 번은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사돈댁을 갔거든요. 사돈댁이란 데가 좀 어려운 데인가요? 실수하면 안 되니까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그저 살얼음 밟듯 하는 거예요. 조심도 너무하면 탈이 되는 모양이지요. 어머니가 사돈댁 식구들하고 같이 앉은 자리에서 그만 방귀를 뽕 하고 끼어버렸네요. 본디 방귀란 게 조심하면 조심할수록 더 잘 나오는 법이거든요. 앞불싸 끼어놓은 방귀를 도로 주워 담을 수도 없고 이것 참 큰일이 났어요. 가만히 있다가 뽕 해놨으니 모두들 놀라서 이쪽을 쳐다볼 것 아니겠어요? 어머니가 무안해서 얼른 둘러댄다는 게 얘야, 너 조심성 없게 방귀를 그렇게 함부로 끼느냐? 하고 곁에 있는 아들을 나무랐어요. 어른이 방귀를 끼면 남 부끄러운 일이지만은 조그마한 아이가 끼었다 하면 그게 무슨 흉이 될까 싶어서 꾀를 낸 거지요. 아들을 보고 내가 뭐라고 그러디? 사돈댁에 와서는 망나니처럼 굴지 말고 몸가짐을 조심하랬지. 하고 야단을 치고는 사돈댁 식구를 보고 아이고 참 얘가 아직 어려서 그만 실수를 했네요. 했지요. 그러니까 사돈댁 식구들이 모두 괜찮다, 어린아이가 한 일을 가지고 뭘 그러시느냐 이렇게 되었지요. 그래서 잘 넘어갔는가 했는데 갑자기 아들이 정색을 하고 나서지 뭐예요. 방귀는 엄마가 끼워놓고 왜 나보고 그런담? 이래 놓으니 어떻게 되었겠어요. 사돈댁 식구들이 그만 웃음을 못 참고 쿡쿡 웃고 참 난리가 났어요. 어머니가 그만 무안해서 고개도 못 들고 얼른 아들을 끌고 밖으로 나왔어요. 나와서는 마구 나무랐지요. 이 눈치 없는 거사. 그래, 그놈의 방귀를 네가 낀 척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너 좋고 나 좋은 일 아니냐? 눈치 없이 그래 그걸 다 까발려? 나무라니까 아들이 냉큼 돌아서서 도로 방으로 들어가더래요. 사돈댁 식구들 빽빽하게 앉아있는데 말이에요. 거길 불쑥 들어가서 한다는 말이 아까 그 방귀 제가 낀 걸로 할게요. 하더라나요. 똥 누다 잡은 호랑이. 옛날 한 옛날 태백산에는 호랑이들이 득실득실 됐더래요.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은 해님이 뉘엿뉘엿해질 무렵이면 호랑이가 무서워 방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살았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소금장수가 태백산을 넘다가 날이 저물자 하룻밤 묵을 곳을 찾았지요. 한참을 두리번거리던 소금장수는 멀리서 반짝이는 불빛을 보고 그곳으로 달려갔어요. 주인어른, 밤이슬이라도 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소금장수를 딱하게 여긴 주인은 얼른 방으로 들어오게 하였지요. 하루 종일 무거운 소금짐을 지고 다닌 탓에 소금장수는 방바닥에 쓰러지자마자 골아떨어졌어요. 얼마나 잤을까? 한참을 늘어지게 잔 소금장수는 크게 기지개를 켜며 일어났답니다. 아이고 잘 잤다. 그런데 이 배가 살살 아픈 게 똥이 마렵구먼. 에이, 귀찮은데 뒷간까지 갈 필요 없이 살인문 밖 야산에서 일을 봐야겠군. 하고 야산 기슭에 주저앉아 똥을 누고 있었지요. 소금장수가
끙끙 힘을 주고 똥을 누는데 곁에서 앵앵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한밤중에 웬 도둑고양이야? 소금장수는 옆에 있던 나무 막대기로 냅다 후려쳤어요. 잠시 후 앵앵 소리는 사라지고 주위는 다시 조용해졌어요. 밖에서 이상한 소리에 놀란 주인이 나왔지요. 그리고는 소금장수 옆에 죽은 짐승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하더래요. 이놈을 당신이 잡았소? 그게 똥을 누는데 옆에서 귀찮게 하길래. 그런데 뭐가 잘못됐소? 어허, 정말 대단하시구려. 호랑이 새끼를 잡다니. 주인의 말에 소금장수는 소스라치게 놀랐지요. 내가 잡은 게 호랑이 새끼였다고? 주인은 소금장수의 손을 덥석 잡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고, 내가 장사어른을 몰라보다니. 장사어른, 우리 마을에는 호랑이가 많이 산다우. 제발 부탁이니 우리 마을 사람들을 위해 호랑이 좀 잡아주십시오. 이를 어쩌면 좋을까요? 소금장수는 소금 파는 일 외에는 딱히 잘하는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주인이 이렇게 간절히 부탁하니 외면할 수도 없었어요. 알겠소. 그 내 힘 닿는 데까지 한번 해보리다. 다음 날 소금장수는 호랑이를 잡기 위해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겉으로는 태어난 척했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답니다. 산신령님, 제발 호랑이가 제 눈앞에 나타나지 않게 해주소서. 하고 소금장수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였지요. 고양이만한 호랑이가 소금장수의 눈치를 살피며 슬금슬금 다가왔어요. 저 정도쯤이야? 하고 생각한 소금장수는 뒤에 감췄던 몽둥이로 호랑이를 내리쳤어요. 호랑이는 비명소리 한번 지르지 못하고 죽어버렸지요. 소금장수가 죽은 호랑이를 가지고 마을로 내려가려는 순간 집채만한 호랑이가 어흥 하고 소금장수 앞을 떡 가로막았어요.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하고 생각한 소금장수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지요. 소금장수가 정신을 차렸을 때에는 호랑이 뱃속이었답니다. 호랑이가 소금장수를 씹지도 않고 꿀꺽 삼켜버린 거지요. 옛말에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고 했겠다. 소금장수는 주머니 속에서 작은 칼을 꺼내 들었어요. 그리고는 이곳저곳을 헤집고 다니면서 마구 찔러댔지요. 호랑이는 태백산이 떠나갈 듯 어흥 어흥 울부짖으며 이리 펄쩍 저리 펄쩍 뛰어다니다 죽고 말았어요. 얼마 후 소금장수는 호랑이의 백가죽을 칼로 찢고 밖으로 기어나왔답니다.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된 소금장수는 담배 한 대 피워 물며 휴하고 연기를 내뿜었어요. 소금장수가 걱정이 된 마을 사람들이 숲속으로 우르르 몰려왔지요. 마을 사람들은 소금장수 옆에 죽어있는 호랑이들을 보고는 입을 다물지 못하더래요. 똥구멍으로 나팔 부는 호랑이. 옛날 한 나그네가 술에 취해 비틀비틀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그만 너무 졸려서 나무 밑에서 잠을 잤지요. 바로 그때 어디선가 호랑이 한 마리가 어슬렁어슬렁 나타났지 뭐예요. 어흥, 아니 웬 놈이 여기서 낮잠을 자지? 마침 배도 고픈데 잘 걸렸다.
하지만 호랑이는 당장 그 나그네를 잡아먹진 않았어요. 왜냐고요? 호랑이는 원래 기절을 하거나 잠든 동물은 잡아먹지 않거든요. 호랑이는 나그네가 깨어나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나그네는 코만 드르렁 드르렁 골 뿐 깨어날 줄을 모르는 거예요. 호랑이는 기다리다 지쳐버렸어요. 그러다 좋은 꾀를 하나 생각해냈지요. 호랑이는 가까운 시냇가로 달려가서 자기 꼬리를 물에 흠뻑 적셔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러고는 나그네 얼굴에다 물을 휙휙 뿌려댔지요. 갑자기 떨어지는 차가운 물방울에 나그네는 잠이 깼어요. 비가 오나? 생각하면서 부스스 눈을 떴지요. 아니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무시무시한 호랑이가 자기 얼굴에 궁둥이를 턱 들이대고는 꼬리로 척척 물을 뿌려대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나그네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걸 억지로 참으며 얼른 눈을 감았어요. 호랑이는 고개를 돌려 나그네의 얼굴을 쳐다보았지요. 으흥, 그놈 참 기피로 자는군. 호랑이는 다시 시냇가로 물을 적시러 갔어요. 그 사이 나그네한테 좋은 생각이 났지요. 호랑이가 다시 돌아와 궁둥이를 들이대고 꼬리로 물을 뿌리려고 할 때 나그네는 가지고 있던 나팔을 힘껏 호랑이 똥구멍에 푹 찔러 넣었어요. 으흥, 호랑이 살려! 으흥, 호랑이 살려! 호랑이는 어찌나 아팠던지 펄쩍펄쩍 뛰면서 고개 너머로 사라졌대요. 하지만 그 호랑이는 똥구멍에 나팔이 박히는 바람에 방귀를 낄 때마다 똥구멍에서 띠떼 띠떼 하고 나팔 소리가 났다지 뭐예요. 방귀 낀 새색시와 오이씨. 옛날 어느 마을에 신랑 신부가 결혼하는 잔치가 벌어졌대요. 신랑은 씩씩하게 잘생겼고 색시는 달님처럼 고와 마을 안은 웃음소리로 가득했답니다. 밤이 되어 신랑과 색시는 꼭 끌어안고 잠을 잤지요. 예쁜 아가의 어머니 아버지가 되는 꿈을 꾸면서 잠을 잤대요. 그리고 이튿날 아침이 밝았어요. 잠에서 깬 색시는 선녀처럼 예뻤지요. 그런데 새색시가 그만 방귀를 뿡 하고 끼었어요. 방귀를 끼었어? 신랑이 얼굴이 새파래져서 물었는데 색시는 창피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니, 버릇없이 방귀를 끼다니. 신랑이 버럭 화를 냈지요. 용서할 수 없어. 당장 나가시오. 방귀 낀 죄로 색시는 그만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새색시는 울며 쫓겨났어요. 어디 가서 사나? 무얼 먹고 사나? 색시는 혼자 외딴 마을로 가서 살았대요. 그런데 쫓겨난 색시의 배가 점점 불러오는 거예요. 바로 아기를 갖게 된 것이지요. 여러 달이 지나 색시는 아기를 낳았답니다. 아빠를 닮아 씩씩하게 잘생긴, 엄마를 닮아 달님처럼 환한 사내 아이였어요. 이름을 또리라 지었지요. 엄마가 된 색시는 또리를 알콩달콩 잘 키웠어요.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아 또리도 무럭무럭 잘 자랐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9살이 된 또리가 밖에 나갔다가 울며 돌아왔지요. 또리야, 무슨 일이 있었니? 엄마가 물었어요. 아버지 없는 아이라고 친구들이 저를 놀려요. 이리 오렴. 엄마가 얘기를 해주마.
엄마는 또리에게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새색시였을 적에 방귀를 뿡 뀌어 신랑한테 쫓겨난 그 이야기를 말이에요. 또리는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했어요. 어머니, 방귀를 낀 건 제가 아니잖아요. 제가 아버지를 찾아 나서겠어요. 그러더니 또리는 아버지를 찾아 집을 나섰대요. 오이씨 한 대를 옆구리에 차고서 말이에요. 또리는 걷고 또 걸었어요. 걷다 걷다 정승이 된 아버지가 사는 마을에 닿았어요. 오이씨 사려, 오이씨 사려. 저녁에 심어 아침에 따먹는 오이씨 사려. 또리는 어슬렁어슬렁 외치고 다녔지요. 오이씨라고? 저녁에 심어 이튿날 아침에 따먹는다고? 마을 사람들이 와글와글 몰려들었어요. 거짓말을 잘도 하는구나. 한 어른이 말했답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또리도 지지 않고 말했지요. 그 바람에 온 마을이 시끌시끌 소란해졌어요. 그래서 낯선 오이시 장수에 대한 소문은 정승에게까지 전해졌지요. 거짓말쟁이 오이시 장수를 당장 잡아들여라. 정승이 명령했어요. 그러자 또리는 꼼짝없이 잡혀갔지요. 저녁에 심어 아침에 따먹는 오이씨를 판다는 거짓말쟁이가 너냐? 정승이 물었어요. 그렇습니다. 둘러선 마을 사람들이 모두 웃음을 터뜨렸어요. 나이도 어린 것이 거짓말을 하다니. 정승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났지요. 둘러선 마을 사람들은 웃음을 딱 그쳤어요. 거짓말이 아니옵니다. 거짓말이면 혼이 날 줄 알아라. 정승은 눈을 부릅떴어요. 둘러선 마을 사람들도 따라서 눈을 부릅떴지요.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제껏 방귀를 한 번도 끼지 않은 사람이 이 오이씨를 심어야만 오이가 열립니다. 뭐? 세상에 방귀를 한 번도 끼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이냐? 정승이 호통을 쳤지요. 그러자 또리는 속으로 이때다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럼 어찌해서 아버님은 방귀 낀 죄를 씌워 어머니를 내쫓으셨습니까? 그 말에 정승은 깜짝 놀랐어요. 둘러선 마을 사람들도 놀랐지요. 정승은 그제야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답니다. 슬기롭게 잘 자랐구나 내 아들아. 정승이 또리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 뒤로 또리는 정승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시고 아주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대요. 똥 산 바지 읽고 눈물 흘린 사돈. 옛날에 어떤 사람이 살았는데 딸을 시집 보내게 된 거예요. 딸을 시집 보내고 사돈집에 손님으로 가게 되었는데 사돈집에 떡하니 가보니 사돈집이 아주 잘 사는 거예요. 딸도 오랜만에 친정 아버지가 왔다고 참 잘해주거든요. 이제 딸이 밥을 내오는데 반질반질 윤나는 녹그릇에 음식을 담아 내놓으니 보기가 참 좋았어요. 그래서 그만 이 사돈이 이 녹그릇이 탐이 나버린 거지요. 이 사람은 사돈집이 이렇게 잘 사는데 녹그릇 몇 개 가져간다고 표가 나겠나? 이러면서 사람들이 잠들 때를 기다린 거예요. 녹그릇 몇 개를 훔쳐가려고요. 그런데 딸의 시아버지가 사돈이 오셨다고 한 잔 쭉 들이키십시오. 이러면서 술을 자꾸 권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만 녹그릇 생각은 잊어버리고 술을 한정없이 들이켰지요. 그리고 깜빡 잠이 들어버렸어요. 딸의 시아버지는 어허, 며느라기야. 사돈어른 잠자리 좀 잘 마련해드려라. 이러면서 대접을 잘해주었어요. 그런데 이 사돈이 기름진 음식에 술을 너무 많이 마신 거예요. 그래서 뱃속에서 전쟁이 난 것처럼 꾸르럭 꾸르럭 소리가 나고 배가 살살 아파왔지요. 얼른 일어나 뒷간을 갔는데 뒷간 문고리를 잡자마자 그만 바지에 똥을 뿌지직 싸버렸어요. 이 사돈은 어쩔 줄을 몰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문고리만 잡고 있는데 마침 개 짖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얼른 정신을 차리고 바지를 훌러덩 벗어서는 손에 들고 개를 살살 꼬드겼어요. 개한테 똥을 할게 해서 바지를 좀 깨끗하게 할 생각이었지요. 워이 워이 여기 와보거라. 여기 만난 게 있다. 이러면서 개를 자꾸 꼬드겼어요. 개는 어디서 구수한 똥냄새가 나니 냄새를 따라가 본 거예요. 가보니 웬 할아버지가 손에 똥 싼 바지를 들고 핥으라고 꼬드기거든요. 그래서 이 개는 할배 눈치를 보며 바지를 살살 핥다가 그만 바지를 물고 내빼버렸어요. 이 사돈은 이놈의 똥개가 내 바지 내놓거라. 내 바지 내놔. 하면서 개를 뒤쫓았지만 더 쫓지 못했어요. 아랫도리가 홀라당 벗겨져 있으니 괜히 소리를 질렀다가 사돈네 사람들이라도 일어나면 세상에 이런 낭패가 없으니 그만 체념을 해버렸지요. 그나저나 딸네 집에 와서 똥 싼 것도 망신스러운데 바지까지 잃어버렸으니 아버지가 돼가지고 더 있을 수가 있나요? 그래서 그만 몰래 도망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낮에 본 녹그릇이 생각난 거예요. 이 사돈은 주위를 살피면서 갈 때 가더라도 녹그릇은 챙겨가야지. 설마 사돈이 가져갔다고 생각이나 하겠나? 이러면서 몰래 부엌에 들어가서는 녹그릇을 주섬주섬 보자기에 주워 담았어요. 야, 그것들 참 반질반질 윤나는 것 좀 보래. 하면서 녹그릇을 등에 한 짐 짊어지고 부엌을 나오는데 그만 문지방에 걸려 넘어져 버린 거지요. 와장창창 녹그릇들은 여기저기에 나뒹구는데 이 사돈 꼬라지 좀 보세요. 두루마기까지 부러져서 아랫도리가 그만 훤히 다 드러나 버린 거지요. 그뿐이 아니에요. 넘어지다가 어디를 다쳤는지 누운 채로 꼼짝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돈 양반 술도 과한 데다 힘도 빠져서 그런지 그만 잠이 들어버렸어요. 동이 훤히 텄는데 딸 시아버지가 뒷간을 가려다가 일어나서는 부엌 쪽에서 드르렁 드르렁 코 고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부엌에가 이 난장판을 모두 보니 세상 이런 우스운 꼴을 여태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아버지가 생각을 해보니 아랫 것들이 받다가는 집안 망신당할 게 뻔하거든요.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 사돈을 얼른 깨운 거예요. 그리고 시치미를 뚝 떼고는 아이고 사돈, 아무래도 제가 술을 너무 권했는가 봅니다. 얼른 제비하고 애들 아침 문안이나 받으십시다. 이러는 거예요. 이 사돈은 자기 꼴을 보니 입이 떡 벌어져 한마디도 할 수 없었지요.
딸의 시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요. 그래서 두루마기로 아랫도리를 겨우 가리고 사돈이 시키는 대로 대청마루에 가서 앉았어요. 딸 사위 문안 인사 받으려고요. 이 사돈은 떡하니 무게를 잡고 헛기침도 흠흠 하면서 문안 인사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때 일이 또 벌어졌어요. 전날 똥산 바지를 물고 간 똥개가 마침 마루 아래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서 또 구수한 똥냄새가 나니 벌떡 일어나 냄새나는 곳으로 간 거지요. 가보니 마루판 사이로 똥 묻은 엉덩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는 혓바닥으로 궁둥이를 핥은 거지요. 똥을 먹으려고요. 이렇게 되니 딸 사위 문안 인사 받으려고 무게를 잡고 있던 사돈은 어디에서 온 개가 자기 엉덩이를 핥아대니 너무 간지러워 엉덩이를 이리 들썩 저리 들썩 하면서 으흐흐흐 으흐흐흐 웃어댄 거예요. 그러다가 딸 시아버지 눈치를 보니 딸 시아버지가 험 하면서 자기를 째려보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제 엉덩이를 손톱으로 꽉 꼬집은 거지요. 간지러움을 참으려고요. 그때 마침 딸 내외가 아침 문안을 드리려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딸이 떡 들어와 보니 사방에 똥냄새는 진동하지 아랫도리를 겨우 가린 친정아버지는 킬킬 웃었다가 눈물을 찔끔거렸다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앉아있지. 이러니 사태 파악이 딱 된 거지요. 딸은 친정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딸이 생각해보니 잘못하다간 이번 일로 평생 시댁에서 괄시를 받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꾀를 한 가지 내서는 에고 아버지, 제가 어릴 때 친정아버지가 딸 사돈집에 와서 난장판을 만들고 망신을 당하면 시집간 딸이 잘 산다는 말을 동네 어른들한테 들었는데 아버지께서 체면 불구하고 이렇게 일부러 망신을 당하시고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드셨으니 하회와 같은 은혜에 몸들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며느리 말을 들은 시아버지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친정아버지는 딸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개가 핥아대는 것에만 정신이 빼앗겨 계속 자기 엉덩이를 꼬집느라고 눈물만 찔끔 거렸답니다. 쇠똥 벼락을 맞은 박서방. 아주 오랜 옛날이었답니다. 어느 마을에 부지런하고 마음씨 고운 농부가 살았어요. 어떻게 하면 늙으신 어머니를 편안히 모실 수 있을까? 농부는 이것이 늘 걱정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머니가 병을 얻어 그만 자리에 눕고 말았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농부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너무도 가난해 약 살 돈도 없는 농부는 가슴이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었지요. 혹시 집안에 돈이 될 만한 물건이 없을까? 집안을 샅샅이 뒤졌답니다. 그러나 약값을 마련할 만한 물건이라곤 눈을 씻고 봐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한숨만 내쉬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죠. 농부는 의원을 찾아가서 하소연했어요. 제 어머니가 갑자기 병을 얻어 자리에 누웠습니다. 의원님, 지금은 가진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약을 외상으로 지어주시면 열심히 일해서 갚아드리겠습니다. 의원은 농부의 착한 마음씨를 알고 선선히 약을 지어주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농부는 어머니에게 정성껏 약을 다려들었어요. 그러나 별 효험이 없었지요. 어머니는 계속 앓는 소리를 냈어요. 농부는 날만 새면 들로 산으로 약초를 캐러 다녔답니다. 약초를 다려드려도 별 효험이 없었어요. 산속의 깨끗한 물이라도 매일 떠다 드려볼까? 농부는 생각다 못하여 이런 결심을 하였답니다. 농부는 그날부터 새벽 일찍 일어나 높은 산에 올라가 기도를 드리고 약수를 떠다 어머니께 드렸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농부는 꿈을 꾸었어요. 참 이상한 꿈인데? 농부는 꿈 속의 일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지금 뒷산 고개에 올라가면 금송아지 한 마리가 있을 거다. 그것을 가져다가 어머니의 병을 고치도록 하여라. 머리가 허연 노인이 꿈속에 나타나 이렇게 말했지요. 농부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어요. 그거 참 이상한 꿈이구나. 농부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방문을 열어보았어요. 밖은 캄캄한 것이 아직도 한밤중인 것 같았지요. 지금 뒷산으로 올라가 보라 했지. 헛걸음이 되더라도 한번 가보는 수밖에. 농부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옷을 주섬주섬 주워 입었어요. 그리고는 더듬거리며 산을 향해 올라갔답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는 날이 희뿌옇게 밝아오기 시작해 사방의 모습이 조금씩 보였지요. 아니, 이게 웬일이지? 정말 금송아지가 있네. 농부는 깜짝 놀랐어요. 거기엔 꿈속에서 노인이 말한 대로 번쩍번쩍 빛나는 금송아지 한 마리가 서 있었거든요. 산신령님, 감사합니다. 농부는 너무나 감격해 땅바닥에 꿇어 엎드려 절을 하였어요. 꿈속의 노인이 산신령이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농부는 금송아지를 끌고 장에 내다 팔아 많은 돈을 받았답니다. 이 돈이면 어머니 병화는 고칠 수 있겠는걸? 농부는 용하다는 의원을 찾아가 약을 지어 정성껏 다려들었어요. 어머니의 병세가 차츰 좋아져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어머니, 이제 건강이 회복되었으니 마음 놓고 다니셔도 좋아요.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한다고 하였지요. 농부는 기뻐서 춤이라도 추고 싶었어요. 농부네 집은 다시 웃음꽃이 피어났답니다. 농부는 남은 돈을 가지고 집과 논을 사고 부자가 되었어요. 건넌 마을에 사는 박서방이 이 소문을 들었지요. 박서방은 욕심이 많았답니다. 그는 농부처럼 금송아지를 얻어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좋은 수가 없을까? 박서방은 금송아지를 얻을 수 있는 꾀를 짜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았지요. 며칠 동안 생각하고 또 생각하였어요. 옳지, 어머니를 아프게 하면 되겠구나. 내가 말썽을 피우면 속이상에 병이 나실 거야. 박서방은 무릎을 탁 쳤답니다. 박서방은 그날부터 술을 마시고 어머니에게 행패를 부렸어요. 날마다 행패를 부리니 어머니도 견딜 수가 없었지요. 결국은 병이 나서 자리에 눕고 말았답니다. 나도 뒷산에 약수를 떠다 어머니에게 드려야지. 그날부터 박서방은
뒷산으로 가서 약수를 떠왔어요. 저도 금송아지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박서방은 이렇게 빌기를 잊지 않았어요. 날이 가고 달이 갔어요. 박서방도 농부와 똑같은 꿈을 꾸었지요. 그러면 그렇지. 박서방은 너무도 기뻐 불이 나게 뒷산으로 올라갔답니다. 우와, 정말 금송아지가 있구나. 박서방은 번쩍번쩍 빛나는 금송아지를 안았어요. 기쁨에 겨워 금송아지를 닳도록 어루만졌지요. 산신령님, 고맙습니다. 박서방도 농부처럼 절을 여러 번 하였어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안고 집으로 돌아와 마루에 올려놓았지요. 여보, 우리도 이제 남부럽지 않은 부자가 될 거요. 박서방은 아내를 보고 자랑했어요. 금송아지를 바라보며 마루에 걸터 앉아 아침밥을 맛있게 먹었답니다. 이놈을 팔아서 우선 기와집을 한 채 사고 머슴들도 두고 그러면 되겠지. 박서방은 부자가 될 꿈에 젖었어요. 꿈이 부풀 대로 부풀었지요. 어머니의 병환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답니다. 박서방은 금송아지를 바라보며 희죽 웃었어요. 이젠 내 신세도 활짝 폈단 말이야. 이젠 조금도 남부럽지가 않아. 박서방은 아침 밥상을 물리며 또 한 번 희죽희죽 웃었답니다. 그때였어요. 매. 갑자기 금송아지가 길게 울었어요. 오호라, 귀한 금송아지가 울다니 아주 좋은 징조야. 박서방은 금송아지의 울음소리를 듣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요. 그래, 자꾸자꾸 울어라. 얼씨구 좋다, 지화자. 박서방이 신나게 춤을 추다가 바라보니 금송아지의 꽁무니에서 쇠똥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아니, 금송아지가 어떻게 이런 똥을 싼단 말이야? 박서방은 얼굴을 찡그렸어요. 망했구나. 돈은 쏟아지지 않고 쇠똥이 쏟아지다니. 금송아지는 쇠똥을 계속해서 마구 쏟아냈어요. 아이고, 이젠 물똥을 내쏟잖아. 물똥은 시냇물처럼 콸콸 쏟아졌어요. 이놈의 금송아지야, 어인일로 똥만 싸느냐? 좀 그치고 돈을 쏟아내보거라. 박서방은 화가 치밀어 금송아지를 때리며 소리쳤어요. 그렇지만 금송아지는 그치지 않고 쉴 새 없이 똥을 싸댔어요. 그만, 그만. 마침내 박서방은 물똥 속에 빠져 허우적거렸어요. 박서방은 어머니에게 불효를 저지른 벌을 이렇게 받은 것이랍니다. 황금똥을 싸는 고양이. 옛날 바닷가 어느 마을에 가난하지만 착한 어부와 그의 아내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추운 겨울날 어부의 아내는 생선을 팔러 나갔지요. 오늘은 생선이 하나도 안 팔리네. 그렇지, 언니에게 생선을 좀 사달라고 부탁해야겠다. 어부의 아내는 부잣집으로 시집간 언니를 찾아갔어요. 언니, 오늘 생선이 아주 싱싱해요. 생선 좀 사주세요. 아유, 필있네. 어서 치우지 못하겠니? 우리는 고기만 먹지 생선은 먹지 않는다고. 그런 줄 몰랐어요. 미안해요. 언니에게 쫓겨난 어부의 아내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잠시 쉬어가기로 했답니다. 아주머니, 아주머니.
깜짝 놀란 어부의 아내가 소리나는 쪽을 바라보니 생선이 말을 하고 있었어요. 아주머니, 전 바닷속 용왕님의 아들인데 세상 구경을 나왔다가 그물에 걸렸답니다. 저를 살려주세요. 어쩐지 오늘 생선이 하나도 안 팔린다 했더니 너 때문에 그런 모양이구나. 어부의 아내는 생선을 바다에 놓아주었어요. 그러자 물고기는 늠름한 왕자가 되어 바다에서 걸어 나왔지요. 아주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저와 같이 용왕님을 보러 용궁으로 갑시다. 용왕님은 어부의 아내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아들을 살려주어 정말 고맙구려. 내 그대에게 작은 감사의 선물을 드리리다. 어부의 아내는 용왕님이 건네주는 고양이 한 마리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용왕님이 이 고양이에게 하루에 노란콩 5알만 먹이라고 했지? 어부의 아내가 노란콩 5알을 먹이자 놀랍게도 고양이는 노란 금똥을 쌌지요. 어부의 집은 고양이의 금똥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 부자가 되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부자 언니가 쫓아왔지요. 금똥 싸는 그 고양이를 나에게 빌려주렴. 어부의 아내는 어쩔 수 없이 언니에게 고양이를 빌려주었어요. 언니, 하루에 노란콩 5알만 먹여야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많이 먹어야 한꺼번에 금똥을 많이 싸지. 언니는 고양이에게 노란 콩을 한 그릇이나 먹이고 금똥 싸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금똥을 쌀 줄 알았던 고양이는 새카만 똥만 싸다가 그만 죽고 말았답니다. 언니가 너무 욕심을 부려서 고양이가 죽은 거예요. 어부의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고양이를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어요. 그러자 얼마 후 고양이의 무덤에서 싹이 나더니 노랗고 맛있는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나무가 되었답니다. 단방귀 사려. 옛날 어떤 산골에 나무꾼과 농부가 서로 이웃해서 살고 있었어요. 나무꾼은 찢어지게 가난했고 농부는 그럭저럭 밥은 굶지 않을 정도로 살았지요. 나무꾼은 항상 열심히 나무를 해서 팔았지만 겨우 입에 풀칠을 할 수 있는 처지였답니다. 게다가 얼마 후면 명절이어서 떡이라도 먹으려면 더욱 열심히 일을 해야 했어요. 나무꾼은 농부집에 찾아가 부탁했답니다. 이보게 돈 좀 꿔줄 수 있나? 명절을 지내야 하는데 수중에 한 푼도 없어서 그러네. 부탁 감세. 그러자 농부는 무척 쌀쌀맞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자네를 어떻게 믿고 돈을 꿔주나? 자네처럼 가난한 사람이 돈을 꿔서 갚을 능력이나 되는가? 있어도 꿔줄 수가 없네. 나무꾼은 돈을 꾸러갔다가 그게 창피만 당하고 말았답니다. 하는 수 없이 나무꾼은 산에 나무를 하러 올라갔어요. 나무꾼은 나무를 한참 하다가 좀 쉬며 경치라도 감상하려는 요량으로 나무 밑에 앉았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짐승 우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나무꾼이 어디서 나는 소리인가 하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는데 저쪽 덤불 숲 속에서 노루가 덫에 걸려 버둥거리고 있는 것이었어요. 아유, 가엾은 것, 덫에 걸려서 울고 있었구나. 나무꾼은 노루가 가엾어서 덫을 풀어주었지요. 그러자 노루는 고맙다고 인사를 하듯 나무꾼 주위를 한 바퀴 돌더니 휙 하고 숲속으로 사라졌어요. 네 신세나 내 신세나 비슷한 것 같구나. 동변상련이라고나 할까. 나무꾼은 노루가 사라진 숲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답니다.
그러고는 나무단 옆에 벌렁 누워서 하늘을 보며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아이고, 내 팔자야.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나무꾼은 혼자 신세 타령을 하다가 스르륵 잠이 들었답니다. 나무꾼은 꿈속에서 방금 전 덫에서 풀어주었던 노루를 만났어요. 그런데 노루가 갑자기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연기를 뿜어내더니 산신령으로 변하는 것이었지요. 아니, 노루가 산신령으로 변하다니. 나무꾼은 깜짝 놀랐어요. 나무꾼아, 나는 원래 노루가 아니라 이 산을 지키는 산신령이란다. 오늘 아침 노루로 변신하여 산책을 나왔다가 재수없게도 덫에 걸리고 말았던 것이다. 나를 구해주어서 정말 고맙구나. 무슨 말씀을요? 산신령님을 미처 몰라봬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내 너를 기특하게 여겨 복을 내릴 것이다. 달달해져라, 얍! 산신령은 주문과 함께 펑 하고 사라졌어요. 그 순간 나무꾼은 잠에서 깼답니다. 아니, 뭐지? 꿈이었잖아. 에이, 좋다 말았네. 그럼 그렇지, 내 주제에 무슨 복이 굴러 들어오겠어? 나무꾼은 푸념을 하며 나무단을 지려고 일어섰지요. 이때 나무꾼의 얼굴로 꿀벌 한 마리가 윙 하면서 날아왔어요. 꿀벌은 마치 자기를 따라오는 듯이 머리 주위에서 한참을 뱅뱅 원을 그리며 맴돌다가 날아갔지요. 저놈을 따라가면 꿀을 좀 얻어먹을 수 있겠군. 나무꾼은 꿀벌을 쫓아갔어요. 그런데 한참을 쫓아가자 꿀벌은 어느 커다란 바위 틈으로 들어갔지요. 나무꾼이 바위 틈을 들여다보니 그 속에는 꿀이 가득 들어있었어요. 꿀 중에서도 가장 맛있다는 게 돌꿀이라던데. 마침 배가 고팠던 나무꾼은 꿀을 보니 무척 반가웠어요. 그래서 두 손으로 꿀을 퍼서 배가 부르게 먹었답니다. 나무꾼은 너무 꿀을 많이 먹었는지 배가 불러서 걸음도 제대로 못 걸을 지경이었어요. 어찌해서 집에 와 누웠는데도 배가 좀처럼 꺼지지가 않았답니다. 그래도 실컷 먹고 난 후라 나무꾼은 마냥 행복했어요. 너무 많이 먹어 속이 불편할 때가 다 있네. 매일 배에서 꼬르륵 하는 소리만 났었는데. 나무꾼은 웃으며 툭 붉어진 배를 손으로 주물럭거렸답니다. 그러자 엉덩이에서 방귀가 뿡 하고 터져나왔지요. 그런데 꿀을 먹고 방귀를 뀌어서 그런지 방귀 냄새가 구리지 않고 신기할 정도로 아주 달았어요. 좋은 것을 먹으니 방귀 냄새도 향기롭네. 나무꾼은 방귀 냄새를 맡으며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 손뼉을 쳤지요. 좋은 수가 떠올랐기 때문이에요. 방귀가 이렇게 달짝지근하니 이것도 꿀만큼 귀한 것 아니겠소? 이 방귀를 팔면 돈벌이가 좀 될 것 같은데. 나무꾼은 곧장 방귀를 팔러 밖으로 나갔지요. 단방귀 사려. 세상에서 보기 힘든 귀한 단방귀 사시오. 나무꾼은 행인이 많이 지나다니는 골목에서 소리쳤어요. 그러자 길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별 미친놈 다 보겠다는 표정으로 나무꾼을 쳐다보았지요. 그중 한 사람이 나무꾼에게 말했어요. 허허, 이 사람 좀 보게. 어디 팔 게 없어서 방귀를 파나? 어떤 사람이 돈을 주고 방귀를 산단 말인가? 사지 않을 거라면 관두시오. 무슨 상관이람? 나무꾼은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개의치 않고 큰 소리로 외치고 다녔어요. 단방귀 사려.
나무꾼은 단박에 방귀 장수로 유명해졌어요. 방귀를 팔고 다니는 이상한 사람이 나타났다고 금세 소문이 났던 것입니다. 하루는 고을 원님이 심심해서 담뱃대를 물고 뻐끔거리고 있는데 담 너머로 나무꾼이 지나가는 것이 보였어요. 방귀사시오. 한번 맡으면 그 냄새를 못 잊을 정도로 달콤한 방귀요. 원님은 나무꾼의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어요. 그거 참 고얀 놈일세. 방귀를 팔러 다닌단 말이지. 혼 좀 내줘야겠군. 원님은 이방을 시켜 나무꾼을 당장 데리고 오라고 하였지요. 물론 담방귀라는 것은 믿지 않았어요. 내가 요즘 입맛이 도통 없네. 그 방귀 좀 팔게나. 내 놈의 방귀는 구리지가 않고 달다고 그러더군. 예, 꿀처럼 답니다. 만약 달지 않으면 엉덩이에 풀이 나도록 맞을 줄 알아라. 예, 물론이죠. 좋다. 그럼 한번 끼어보거라. 그런데 방귀 한 방에 얼마더냐? 방귀 한 방에 쌀 한 마를 주십시오. 아니, 방귀 한 방이 그렇게 비싸단 말이더냐? 아이고 그야 단방귀라서 귀한 것 아닙니까? 당연히 비싸지요. 알았다. 어서 끼어보거라. 원님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방귀장수가 원님의 코앞에다 엉덩이를 갖다 대고는 뿡 하고 아주 길게 방귀를 한 방 끼었어요. 오, 내 놈 말대로 정말 방귀 맛이 탁월하구나. 신기한 노릇일세. 마누라, 그리고 얘들아, 이리 오너라. 원님은 자기만 방귀 냄새를 맡기가 아까워 마누라와 아들, 그리고 며느리까지 모두 다 불러 방귀 한 방씩을 맡게 했어요. 어머, 흉하게 어찌 방귀 냄새를 다 맡으라고 그러세요? 글쎄, 한번 맡아보라니까 그 냄새가 기가 막히게 좋다오. 먼저 원님의 마누라가 방귀 냄새를 맡고 맛이 좋아 쓰러졌어요. 그 다음 아들 며느리가 차례로 쓰러졌지요. 아이고, 내 평생 이렇게 맛있는 방귀는 처음이에요. 아버님, 이렇게 단 방귀가 세상에 또 있을까요? 모두들 맛이 좋다고 야단이었지요. 그리고 모두 합해 4사람이 방귀 냄새를 맡았으니 쌀 너마를 방귀장수에게 주었어요. 원님 가족이 나무꾼의 방귀를 샀다는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 사람들이 너도 나도 방귀 맛 좀 보자고 나무꾼을 불러 세우기 시작했어요. 나무꾼은 방귀를 파느라 너무 바빠 엉덩이를 방바닥에 붙일 시간도 없었지요. 나무꾼은 방귀를 팔아 뜻하지 않게 돈을 많이 벌어 명절을 누구보다도 풍요롭게 보낼 수 있었답니다. 이웃집에 살던 농부는 찢어지게 가난하던 나무꾼이 빈둥빈둥 놀면서도 잘 사는 것을 보니 배가 아팠어요. 그래서 나무꾼에게 물었지요. 이복에 무슨 도적질을 해 하루아침에 부자가 됐나? 아니, 도적질을 하다니 생사람 잡지 말게. 나무꾼은 부자가 된 자신을 시기하며 색안경을 끼고 보는 농부가 얄미웠어요. 찢어지게 가난할 때는 코빼기도 내밀지 않다가 부자가 되니까 찾아와 한다는 소리가 도둑질을 했냐고 물으니 화가 났던 거지요. 나무꾼은 농부를 골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했지요. 여보게, 콩을 볶아 먹으면 고소한 맛이 나지 않는가? 그렇지. 콩을 볶아 한 대 정도 먹고 냉수를 한 동이 마시게. 그럼 방귀가 아주 고소하게 나온단 말일세. 그걸 원님에게 가서 팔면 돈이 된다네. 농부는 아무 생각 없이 나무꾼의 말을 진담으로 믿고
집에 가자마자 콩을 볶아 먹고 찬물을 들이켰어요. 그러자 뱃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곧 방귀가 나올 것 같았지요. 이제 고소한 방귀가 나온단 말이지. 배가 아팠지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신이 난 농부는 뒤틀리는 배를 움켜잡고 원님에게 달려갔어요. 원님, 원님, 어서 빨리 나와 제 방귀 좀 사십시오. 농부는 엉덩이에 힘을 주어 방귀를 억지로 막으며 큰 소리로 원님을 불렀어요. 아니, 어떤 놈이 이리 소란스럽게 구는 것이냐? 아이고, 급합니다요. 빨리 나오셔서 방귀 좀 사십시오. 늦게 나오시면 방귀가 다 셀 것 같습니다. 농부가 다급하게 말하자 원님은 이번에도 단방귀를 맞겠구나 생각해서 식구를 모두 모이게 했어요. 자, 줄을 서서 차례대로 방귀 냄새를 맡도록 하거라. 우선 나부터 맡을 것이니. 원님이 맨 앞으로 나서서 농부의 엉덩이에 코를 갖다 댔어요. 원님도 참 그리 멀찌감치 코를 대면 방귀가 옆으로 다 새어나가니 아깝잖아요. 엉덩이에다가 바짝 갖다 대셔야지요. 그러자 원님은 코를 아예 농부의 엉덩이 사이에 박았어요. 자, 좋습니다. 나옵니다. 나와요. 농부는 이렇게 말하더니 자기 배를 쿡 눌렀어요. 그러자 뿌지직하고 바람 새는 소리가 크게 나더니 고약한 냄새가 원님의 코를 찌르는 것이었어요. 아니, 이건 설사가 아니더냐. 원님은 설사 때문에 얼굴이 노랗게 되어 뒤로 벌렁 자빠졌어요. 콩을 한 대나 먹고 또 냉수를 한 동이나 마셔댔으니 설사가 나오는 것이 당연했지요. 원님은 갑작스럽게 똥벼락을 맞아 숨을 쉬지도 못하고 얼굴을 손으로 감싸며 땅바닥을 뒹굴었어요. 아이고, 이제 나 죽었네. 기겁을 한 농부는 걸음아 나 살려라 주랭랑을 놓았답니다. 흰 똥 묻은 여우 주둥이. 옛날에 까치하고 여우하고 외가리가 살았답니다. 까치가 새끼를 여러 마리 낳아서 높은 나무에 둥지를 짓고 기르니까 여우가 그걸 보고 욕심이 났어요. 딱 잡아먹고 싶어 군침을 삼키다가 수작을 걸었답니다. 까치야, 까치야. 왜 그러니? 네 새끼 중에 예쁜 새끼는 놔두고 미운 새끼만 떨어뜨리거라. 떨어뜨리면 냉큼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지요. 어미까치가 들어보니 큰일 날 소리거든요. 그런 소리 말아라. 다 예쁘다. 그러면 미운 새끼는 놔두고 예쁜 새끼만 떨어뜨려라. 그런 소리 말아라. 다 밉다. 아무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여우가 발을 쿵쿵 구르면서 마구 겁을 주었답니다. 그럼 내일 다시 와서 너희 식구 다 잡아먹고 말 테다. 여우가 간 뒤에 까치 혼자 겁이 나서 벌벌 떨고 있는데 마침 외가리가 웩웩 하고 날아오거든요. 그래서 까치가 하소연을 하였지요. 외가리 아주머니, 외가리 아주머니. 왜 그러니? 글쎄 여우가 와서 새끼를 떨어뜨려 달라고 하기에 안 된다고 했더니 내일 다시 와서 우리 식구를 다 잡아먹겠다고 하니 어쩌면 좋아요? 아이고, 그까짓 것 올 테면 오라지. 제가 썩은 나무에도 못 올라가는 것이 산나무에 어찌 올라간다던. 그러고 나서 외가리는 웩웩 하면서 날아가 버렸어요. 이튿날 여우가 다시 와서 으름장을 놓았지요. 까치야, 까치야,
네 새끼 중에 예쁜 새끼는 놔두고 미운 새끼만 떨어뜨려라. 그런 소리 말아라. 다 예쁘다. 그러면 미운 새끼는 놔두고 예쁜 새끼만 떨어뜨려라. 그런 소리 말아라. 다 밉다. 그럼 당장 올라가서 너희 식구를 다 잡아먹고 말 테다. 까치는 외가리가 가르쳐준 대로 대꾸했지요. 니까짓게 썩은 나무에도 못 올라가는 것이 산나무에 어찌 올라와? 여우가 들어보니 말은 바른 말이지만 이건 까치 자기 깜냥에서 나온 말은 아니거든요. 틀림없이 누가 가르쳐준 것 같았어요. 까치야, 그런 말은 누가 하던? 외가리 아주머니가 그러더라. 여우가 그만 화가 잔뜩 나서는 외가리를 쫓아갔지요. 쫓아가니까 외가리가 논에서 우렁이를 잡다가 이리 펄쩍 저리 펄쩍 도망가거든요. 여우도 이리 펄쩍 저리 펄쩍 따라갔어요. 그런데 저 건너편에서 사냥꾼이 나타났지요. 사냥꾼이 여우를 잡으려고 총을 딱 겨누니까 여우가 엉겁결에 제 굴로 쏙 들어갔답니다. 사냥꾼이 이번에는 외가리를 잡으려고 총을 딱 겨누니까 외가리도 엉겁결에 여우 굴로 쏙 들어갔어요. 둘 다 굴 속에 가만히 숨어 있다가 사냥꾼이 간 뒤에 튀어나왔지요. 그때 외가리가 앞장을 서 쏙 튀어나오면서 똥을 찍 싸는 바람에 뒤따라 나오던 여우 주둥이에 하얗게 똥이 묻었답니다. 그때부터 여우 주둥이가 하얗게 된 거라나요? 꿀 강아지. 어느 날 한 사람이 장에 나가 꿀 한 단지와 강아지 한 마리를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니, 이게 뭐예요? 부인의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남편은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말하였어요. 보면 모르겠소. 꿀이랑 강아지지. 누가 꿀과 강아지를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이 꿀과 강아지가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줄 거요. 뭐라고요? 부인은 점점 알 수 없는 말만 하는 남편이 이상했어요. 그날부터 남편은 강아지에게 꿀을 먹이기 시작했지요. 며칠 만에 강아지는 단지 속에 있던 꿀을 몽땅 먹어치웠어요. 장날이 되자 남편은 강아지를 데리고 장터로 갔답니다. 꿀 강아지가 쏟아내는 꿀맛 한번 보십시오. 하고 큰 소리 치면서 장터 한 곳에 자리를 잡았지요. 잠시 후 사람들이 모여들며 한마디씩 하였답니다. 세상에 꿀 강아지가 어디 있어? 거짓말을 해도 정도껏 해야지. 헤헤, 머리가 어떻게 된 사람이군. 그러나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강아지의 배를 꾹 눌러 꿀을 짜내었어요. 자, 이 꿀맛 한번 보십시오. 남편은 짜낸 꿀을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조금씩 나눠주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머뭇머뭇대며 서로 눈치를 보았지요. 그러다가 한 사람이 맛을 보고는 아니, 달잖아. 이거 진짜 꿀이네. 하고 말하자 너도 나도 꿀을 빨아먹기 시작했어요. 참으로 신기한 일이군. 강아지 꽁무니에서 꿀이 나오다니. 살다 별일을 다 보겠어요. 세상에 꿀이 나오는 강아지가 있다니. 그때였어요. 욕심 많은 부잣집 영감이 꿀 강아지를 쓰다듬으며 이렇게 말하였지요. 여보시오, 그 꿀 강아지를 내게 팔지 않겠소? 그러자 남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답니다. 이를 어쩌나?
이건 팔려고 가져온 강아지가 아닙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꿀 강아지를 보여주려고만 한 것뿐입니다. 그 말에 욕심쟁이 영감은 더 안달이 났어요. 50만 양 줄 테니 꿀 강아지를 내게 파시오. 주위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세상에나 강아지 한 마리에 50만 양이라니. 할 수 없군요. 꿀 강아지가 꼭 필요하신 듯하니 50만 양에 팔도록 하지요. 하고 남편은 50만 양을 받고 강아지를 내주었어요. 이제 나는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될 수 있어. 하고 욕심쟁이 영감은 꿀 강아지를 집으로 가져왔지요. 그리고는 식구들에게 꿀을 조금씩 나눠주었어요. 이야, 달다 달아. 아버님, 조금만 더 주십시오. 할아버지, 더 먹고 싶어요. 그러자 욕심쟁이 영감은 꿀 강아지를 꼭 끌어안으며 안 된다. 맘만 봤으면 되지. 뭘 또 먹으려고 하느냐? 하고 방으로 들어갔답니다. 다음 장날에 이 꿀 강아지를 100만 양쯤 받고 팔아야겠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다음 장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어요. 마침내 장날이 되자 욕심쟁이 영감은 꿀 강아지를 안고 장터로 달려갔어요. 꿀을 펑펑 쏟아내는 꿀 강아지 사려. 하고 욕심쟁이 영감이 소리쳤지요. 그러자 지난번 장날에 꿀 강아지가 있다는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었어요. 공짜로 꿀 맛을 보여드릴 터이니 맛을 보고 마음에 들면 이 꿀 강아지를 사시오. 욕심쟁이 영감은 강아지의 배를 꾹 눌러 모여든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어요. 그런데 맛을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얼굴을 찡그리는 거였어요. 이게 무슨 꿀이야? 똥이네, 똥. 아이고, 냄새 한번 지독하네. 그 말에 욕심쟁이 영감은 화를 벌컥 내었답니다. 공짜로 꿀을 먹었으면 고맙다는 말은 못할 망정 꿀을 똥이라니. 이 사람들 정말 몹쓸 사람들이구먼. 그때 코를 움켜쥔 선비가 앞으로 나섰어요. 좋소. 그럼 영감이 맛을 한번 보십시오. 욕심쟁이 영감은 강아지 꽁무니에서 꿀을 조금 짜내 맛을 보았어요. 아니, 정말이네. 이건 꿀이 아니라 똥이잖아. 하고는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아이고, 내가 괜한 욕심을 부렸어. 세상에 꿀강아지가 어디 있다고. 그 말을 믿은 내가 바보지, 바보. 그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혀를 끌끌 차며 한심하다는 표정을 지었지요. 그 사이 강아지는 어디론가 쫄래쫄래 사라졌답니다. 꿀 속에 들어있는 쥐똥. 옛날에 어느 평양 감사가 꿀에 담근 매실을 아주 좋아했어요. 그리하여 창고 속에는 늘 꿀에 담근 매실이 준비되어 있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감사가 이방에게 내가 매실을 먹고 싶으니 창고에 가서 가져오너라 라고 분부를 내리자 불이 나게 창고로 달려가서 고지기가 떠주는 매실꿀을 한 사발을 들고 온 것이지요. 그리하여 감사는 그것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 이게 웬일이지요? 꿀 속에서 쥐똥이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를 지켜보던 관원들이 모두 놀라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데 이방이 머리를 조아리면서 아뢰는 것이었어요.
이는 고지기가 책임을 소홀히 했음이오니 그를 문책하시옵소서. 그리하여 고지기가 불려오자 감사는 조금 전에 이방이 너에게 이 매실꿀을 떠갔으렸다 라고 물으니 고지기는 예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러자 감사는 네 놈은 어찌하여 꿀 속에 쥐똥이 들어가게 했더냐 라고 호통을 치자 고지기는 벌벌 떨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사또나리, 어찌 소인이 사또께서 좋아하시는 꿀 관리를 그리 소홀히 할 수 있겠나이까. 소인이 이방에게 떠줄 때에는 쥐똥은 없었사옵니다. 일이 되자 이방이 나섰어요. 거짓말 말거라. 쥐똥이 꿀 속에 들어있는데 어찌 너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발뺌을 하려 드느냐. 이리하여 이방과 고지기가 옥신각신 다투는데도 감사는 아무 소리도 하질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에 도달하였지요. 옳거니 이 두 놈이 견원지간인 게로구나. 그렇지 않고서야 저렇게 싸울 수는 없지. 그렇다면 이 쥐똥 문제도 단순한 실수가 아닐지도 모르겠군. 마침내 감사는 그만두지 못할꼬 라고 호통을 한번 치고 나서 영을 내렸어요. 여봐라, 이 꿀 속에 들어있는 쥐똥을 잘라버렸다. 그리하여 쥐똥을 자르자 감사가 그래, 속까지 젖어 있더냐? 라고 물었지요. 쥐똥을 자른 호방 대답이 사또나리, 아니오시다. 쥐똥은 겉만 젖어 있고 속은 말라 있나이다. 그러자 사또는 이방에게 추상 같은 호령을 내렸답니다. 네 이놈, 너는 어찌하여 고지기를 모함하려고 그런 못된 짓을 하였단 말이더냐. 이방은 무릎을 꿇고 부들부들 떨면서 애걸복걸 하였답니다. 아이고 사또나리, 그만 소인이 죽을 죄를 저질러 싸움나이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시옵소서. 방귀 대결. 옛날, 아주 먼 옛날 어느 마을에 방귀를 아주 잘 뀌는 두 사람이 살았답니다. 두 사람은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한 사람은 배나무가 심어진 앞집에 또 한 사람은 사과나무가 심어진 뒷집에 살았지요. 앞집 마당에는 절구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안에는 하얗고 귀여운 토끼 한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토끼는 아침이면 뽕 하는 앞집 방귀쟁이의 방귀 소리에 잠을 깼어요. 벌써 아침이 되었구나. 주인님의 방귀 소리는 늘 경쾌해. 그리고 밤이면 뿡 하는 뒷집 방귀쟁이의 방귀 소리에 잠이 들었지요. 뒷집 아저씨 방귀 소리가 들리니 잠이 오는걸. 그러고는 쿨쿨 잠에 빠졌답니다. 그런데 앞집 방귀쟁이의 방귀는 무척 셌어요. 얼마나 셌냐고요? 한번 방귀를 뀌었다 하면 쩌렁쩌렁한 방귀 소리에 하늘 높이 훨훨 날던 새가 놀라서 뚝 하고 떨어졌지요. 그뿐이 아니에요. 방 안에서 뿡뿡 방귀를 뀌면 지붕이 들썩들썩하고 기둥이 흔들흔들 했지요. 앞집 방귀쟁이는 방 안에서 방귀를 뀌고 싶을 때면 가족들에게 소리쳤어요. 뿡뿡 방귀 나간다 조심해. 아이고 방귀 맞기 전에 얼른 나가야겠다. 가족들은 방귀를 피해 집 바깥으로 줄 행랑을 놓았지요. 앞집 방귀쟁이는 자기 방귀가 세상에서 제일 세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뒷집 방귀쟁이의 방귀도 만만치가 않았어요.
어느 날 뒷집 방귀쟁이는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려고 했어요. 나룻배를 탄 뒷집 방귀쟁이는 갑자기 용변이 급해서 뱃사공에게 말했지요. 이보게 좀 더 빨리 갈 수는 없겠나? 바람이 반대로 불어서 영 속력이 안 난다오. 뱃사공은 노를 느릿느릿 저으며 말했어요. 아이고 급하다 급해. 무슨 방법이 없으려나? 옳거니. 요리조리 생각하던 뒷집 방귀쟁이는 배 뒤편으로 가서 엉덩이를 쑥 내밀었지요. 그러고는 방귀를 뿡 끼었답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일까요? 천천히 움직이던 배가 쌩 하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강 건너 나루터에 도착한 거예요. 뒷집 방귀쟁이는 나룻배에서 얼른 내려 뒤도 안 돌아보고 변소로 향해 뛰었답니다. 내 방귀가 역시 세상에서 제일 세. 뒷집 방귀쟁이는 뛰면서 우쭐한 기분이 들었어요. 하루는 앞집 방귀쟁이가 주막에 들러 밥을 먹는데 왁자지껄 사람들의 이야기 소리가 들려왔답니다. 자네 사과나무집 방귀쟁이 이야기 들었나? 듣고 말고 그 사람 방귀가 그렇게 세다며? 글쎄 뿡 하고 방귀 한 번이면 나무가 흔들흔들하고 길 가던 사람도 휙휙 날아간다더군. 허허, 그 사람 방귀가 세상에서 최고로군. 가만히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앞집 방귀쟁이는 기분이 나빴어요. 아니, 뒷집 방귀쟁이 방귀가 1등이라고? 앞집 방귀쟁이는 생각할수록 약이 올라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해졌지요.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자리에서 일어난 앞집 방귀쟁이는 곧장 뒷집 방귀쟁이를 만나러 갔어요. 한편 뒷집 방귀쟁이는 대장간에서 대장장이의 일을 돕고 있었답니다. 대장장이는 벌겋게 달아오른 쇠를 두드리고 뒷집 방귀쟁이는 풀무 대신 방귀를 끼어 화덕에 불을 지피고 있었지요. 뚱땅 뚱땅 뿡 뚱땅 뚱땅 뿡. 그때 대장장이가 뒷집 방귀쟁이에게 말했어요. 자네 앞집에 사는 방귀쟁이 방귀가 그렇게 세다며? 뭐? 앞집 방귀쟁이의 방귀가 세다고? 뒷집 방귀쟁이는 얼굴을 잔뜩 찌푸리고 말했지요. 글쎄, 뿡뿡하고 방귀를 끼면 나무가 뿌리째 뽑히고 길을 걷던 사람이 멀리 날아가 버린다더군. 그게 무슨 말인가? 방귀하면 난 내가 최고지. 당장 내 눈으로 확인해 봐야겠구먼. 뒷집 방귀쟁이는 얼굴을 잔뜩 찡그리고는 앞집 방귀쟁이를 찾아 나섰어요. 그때 앞집 방귀쟁이가 씩씩거리며 장터를 지나고 있었지요. 앞집 방귀쟁이를 발견한 뒷집 방귀쟁이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그쪽으로 달려갔어요. 너 이놈 잘 만났다. 네 녀석이 감히 네 방귀가 최고라고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며? 뒷집 방귀쟁이가 먼저 따졌어요. 그럼 내 방귀가 당연히 1등이지. 너야말로 네 방귀가 최고라며 허풍을 떤다지. 앞집 방귀쟁이도 지지 않고 맞섰지요. 그래 좋아. 그럼 사람들 앞에서 대결을 해보자고. 좋구먼. 대결을 하자고. 두 방귀쟁이는 돌아오는 장날에 방귀 대결을 벌이기로 했답니다. 두 방귀쟁이는 각자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방귀 연습을 했어요. 앞집 방귀쟁이가 뿡뿡 하고 방귀를 끼면 뒷집 방귀쟁이도 이에 질서라 뿡 하고 방귀를 끼었지요. 두 방귀쟁이가 어찌나 방귀를 끼어대던지 온 마을 지붕이 들썩들썩 움직이고 나무가 흔들흔들거렸어요.
두 방귀쟁이의 집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방귀 때문에 떠밀려 대굴대굴 굴러다녔지요. 저 두 방귀쟁이 때문에 살 수가 없네. 하지만 두 방귀쟁이의 방귀 때문에 가장 괴로운 건 절구 안에 사는 토끼였어요. 하루 종일 시끄러운 방귀 소리에 도통 잠을 잘 수가 없었거든요. 마침내 약속한 방귀 대결 날이 되었답니다. 마을 사람부터 이웃 마을 사람들까지 마을은 구경꾼들로 북적북적했어요. 그럼 시합을 시작해 볼까? 좋아, 나부터 공격하지. 앞집 방귀쟁이가 먼저 공격을 하기 위해 엉덩이를 쑥 앞으로 내밀었어요. 겁없는 녀석, 내 방귀 맛 좀 보아라. 에잇. 앞집 방귀쟁이가 힘껏 방귀를 뀌었지요. 뿡뿡 뿡뿡. 그러자 뒷집의 사과나무에 주렁주렁 달려있던 사과들이 후두득 후두득 비처럼 떨어졌어요. 구경하던 사람들은 탄성을 지르며 너도 나도 박수를 쳤답니다. 하하, 겨우 그 정도란 말이냐? 뒷집 방귀쟁이가 코웃음을 치며 앞집 방귀쟁이를 비웃었어요. 자, 이제 내 차례다. 내 방귀를 보고 벌벌 떨지나 말라고. 뒷집 방귀쟁이는 얼굴이 벌게질 만큼 힘을 주고 방귀를 뀌었어요. 뿡, 뿡. 그러자 앞집 배나무가 기우뚱하더니 탐스럽게 열려있던 배들이 눈처럼 우수수 떨어졌지요. 세상에나, 저 단단한 배가 우르르 떨어지는구먼. 구경하던 사람들이 환호하며 이번에는 뒷집 방귀쟁이에게 박수를 보냈답니다. 다시 앞집 방귀쟁이의 차례가 되었어요. 내가 그렇게 호락호락해 보인단 말이지. 자, 간다. 앞집 방귀쟁이는 훅 하며 숨을 들이마셨지요. 순식간에 앞집 방귀쟁이의 배가 올챙이처럼 볼록해졌어요. 그러고는 기다렸다는 듯이 방귀를 꼈지요. 뿡뿡뿡, 빵빵빵, 뿡빵, 뿡빵. 우르르 쾅쾅 천둥을 치는 듯한 소리가 사방에 울렸어요. 그때 구경하던 한 아이가 소리쳤어요. 어머니, 저기 보세요. 우리 집이 날아가고 있어요. 아이가 가리킨 쪽으로 초가집 한 채가 먼 산으로 훨훨 날아가고 있었어요. 에구머니나, 이를 어째. 사람들은 너무 놀라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답니다. 뒷집 방귀쟁이도 이제 제법 긴장했나 봐요. 갑자기 제자리에서 펄쩍펄쩍 뛰면서 궁둥이를 이리저리 흔들어댔지요. 그러더니 자기 손으로 엉덩이를 찰싹 때렸어요. 그러자 엉덩이에서 방귀가 쉴 새 없이 터져나왔어요. 뿡뿌뿡, 뿡뿌뿡, 뿡덩, 뿡덩. 벼락을 치는 듯한 소리가 들리자 사람들은 몸을 움찔움찔거리며 환호하던 입을 꾹 다물었어요. 음메, 음메. 소리 나는 곳을 보니 뒷산에서 풀을 뜯던 황소가 하늘로 날아가더니 구름 속에서 호련히 사라지는 거예요. 방귀 대결은 날이 저무도록 끝나지 않았어요. 구경하던 사람들은 지쳐서 집으로 모두 돌아갔지요. 구경하던 사람들도 힘이 드는데 하루 종일 방귀를 뀌어댄 두 사람은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이봐, 이제 지치지. 이쯤에서 포기해. 앞집 방귀쟁이가 말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아직 쌩쌩하다고. 너야말로 포기하시지. 나는 거뜬해. 너 정도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두 방귀쟁이는 절대 질 수 없다는 생각에 계속해서 방귀를 주거니 받거니 끼어댔어요. 날이 저문 마을에는 뿡뿡 방귀 소리만 끊임없이 이어졌지요.
자, 이제 그만 항복하지. 자네가 아무리 그래도 내 방귀가 최고라네. 뒷집 방귀쟁이가 숨이 찬 목소리로 헉헉거리며 말했어요. 어림없는 소리, 누가 뭐래도 내 방귀가 제일이지. 앞집 방귀쟁이는 힘이 빠진 다리를 잡고 대답했어요. 그 말을 듣고 화가 난 뒷집 방귀쟁이는 앞집 방귀쟁이를 골탕 먹이려고 주위를 두리번 거렸어요. 옳지, 저 집에 토끼 한 마리가 절구 속에 있다고 했지. 뒷집 방귀쟁이는 다시 힘을 모아 앞집 방귀쟁이의 마당을 향해 뿡뿡 빵빵 방귀를 뀌었답니다. 그러자 절구가 회액 하고 하늘로 솟구치지 뭐예요. 그것도 모르고 토끼는 방귀 소리를 자장가 삼아 절구 안에서 쿨쿨 자고 있었어요. 별빛이 손끝에 닿을 정도로 절구가 하늘 높이 올라갔을 때였어요. 으슬으슬 추워진 토끼가 잠에서 깼지 뭐예요. 절구 속 토끼는 깜짝 놀라 주위를 두리번 거렸어요. 아니, 여기가 어디야? 절구 밖을 내다보니 저 아래 두 방귀쟁이가 콩알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어이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더니 두 방귀쟁이 때문에 죄 없는 나만 죽게 생겼구나. 토끼는 한숨을 푸 내쉬며 울상을 지었답니다. 그때였어요. 높이 솟구치던 절구는 방향을 바꿔 앞집을 향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떨어지는 절구를 향해 이번에는 앞집 방귀쟁이가 뿡덩뿡덩 방귀를 뀌었지요. 그러자 떨어지던 절구가 다시 뒷집을 향해 휙 하고 솟아올랐어요. 아이고, 나 죽네, 나 죽어. 불쌍한 토끼만 절구 안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지요. 절구가 하늘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자 토끼는 속이 울렁울렁거렸어요. 여보세요, 그만 좀 끼어대요. 토끼가 아무리 소리를 쳐도 시끄러운 방귀 소리에 묻혀 방귀쟁이들에게 들릴 턱이 없었지요. 떨어지는 절구를 향해 이번에는 두 사람이 동시에 방귀를 뀌었어요. 뿡뿡뿡 빵빵빵 뿡뿡빵빵 뿡빵뿡빵 뿡뿌뿡 뿡뿌뿡 뿡뿌뿡뿌 뿡덩뿡덩. 그러자 절구가 가운데서 멈추더니 갑자기 위로 끝없이 솟아올랐어요. 그러고는 까마득한 밤하늘 속으로 사라져버렸답니다. 지칠 대로 지친 두 방귀쟁이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아이고, 힘들어. 이제는 도저히 못하겠다. 이러다가 내가 죽겠어. 방귀가 사람 잡네 그려. 두 방귀쟁이는 몸을 가누지 못하고 풀썩 바닥에 쓰러졌답니다. 그런데 사라진 절구와 토끼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토끼를 태운 절구는 달 한가운데에 떨어졌어요. 토끼는 아무도 없는 곳에 절구와 함께 덩그러니 남겨졌지요. 그 이후로 토끼는 심심할 때면 방귀 대결을 떠올리며 떡방아를 찢는데요. 쿵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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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덕. 사이사이 방귀도 끼면서 말이에요. 쿵덕 쿵덕 뿡뿡 쿵덕 쿵덕 뿡뿡. 그런데 두 방귀쟁이는 아직도 방귀를 끼냐고요? 아무렴 더 연습한 뒤에 다시 대결을 할 거라며 아직도 방귀를 끼고 있다지 뭐예요. 그래서 두 방귀쟁이 집 주변에는 남아있는 것이 없다고 해요. 방귀에 몽땅 멀리 날아가 버렸대요.